대한민국 그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 소멸 시대에 진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섬유 산업 굉장히 흥했었고, 그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발 산업이 흥했는데, 근데 그때 약간 제조업 베이스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베이스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 산업 구조를 완전히 변환되면서 지역의 제조업 기반들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경제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국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쪽이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서울이기 때문에 글로 온 거고, 뭐 근데 이제 일부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공기업이 이전을 하면서 네. 그쪽으로 연관 산업들은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국내 산업에 치중하는, 예를 들어 한전이 나주 가면은 나주 근처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이 네, 가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갔는데 그런 도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혁신 도시 만들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구도심에 만들지 않고 주변의 신도시에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구도시가 다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소멸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지방 구도심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예요. 자기들이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나치게 잘못된 거고 이거 진짜 도시개혁적으로 반성할 문제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신도시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뭐 주민들하고의 그런 뭐 주택을 만들려면 이런 게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빈 땅에 만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쉽게 한 거죠. 쉽게 한 거죠. 쉽게 가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 관련된 산업밖에 없어요. 시청, 세무서나 뭐 이런 기업 이것들 이게 다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보면 또 건물 져요. 건물에 사람도 안 들어가요.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그래 놓고서 나중에 산업을 하기 위해서 뭘 입주시킨다? 안 가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 도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융으로 보자고요. 금융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머리로 쓰는 산업들,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중산층 이상의 well educated,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받는 그러니까 인력풀이 있는데 그게 돼요. 서울에, 강남, 여의도, 원래 중산층 타운이었어요. 그죠? 분당의 판교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인력풀이 지방에 존재하느냐를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라고 해도 못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교육 수준 같은 것도 높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프랍테크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원래 광화문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전했어요. 네. 너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당하고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광화문까지 안 가요. 근데 그 강남 가면 분당 판교 친구들이 출근할 수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그래요. 굴지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근데 과연 지방으로 갈까? 그러면 지방은 망해야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취업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긴 했는데요. 좀 다양한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과의 경쟁력 열이라는 건 확실한데 다만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견디면서 뭘 확인했냐면 로컬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로컬이 나름 괜찮다는 것들이 나타나요. 특히 강릉, 제주 같은데.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노마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노마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발리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가끔 출근하는 거고 그 형태가 강릉하고 제주 같은 데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 모든 산업군은 아니지만 IT와 관련돼서는 아예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연 단위로 지금 임대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이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적인 컨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워케이션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가능성인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서울에 있는 산업 뺏어서 유치할까? 안 가요, 기업이 첫 번째는. 그러면은 지역의 특색 있는 걸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지방을 기피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그 기피하는 이유가
인프라 이런 게 부족해서인 것도 있나요? 인프라 부족도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업의 간분들은 사실은 보면 주말에 서울로 오는 게 특히 젊은 친구들. 맞아요. 지방에서 할 게 없다는 얘기 계속 하니까요. 뭐 문화생활 같은 거 즐길 때도 없고 뭐 그 얘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인프라를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물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엄청난 걸 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년, 6년 전에 누가 양양에서 서핑 문화가 그렇게 폭발할지 누가 알았냐고요. 여름에 저녁 때 가보면은 강남에 있는 어떤 분위기에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를 그 지역이 제공하느냐의 문제예요. 지방에서 그렇게 거대한 그 건물 지어서 거기서 인프라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인프라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예요. 문화 콘텐츠, 차별적인 걸 얼마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또 인프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뭐 KTX나 SRT 이게 되게 발달이 잘 돼서 거의 뭐 일일 생활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 소멸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안 되는 지역들은 우리가 좀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엄청난 미국 그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이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횡령해졌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했던 전략이 뭐냐면은 도시를 비우는 거예요. 빈집 같은 거 다 철거해요. 거기서 도시 농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자꾸 도시재생 한답시고 뭐 경제 기반형 해가지고 몇백억 줘요. 네. 그럼 뭐 하냐면은 제일 쓰기 쉬운 게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접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빈집 같은 것들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빈집들 다 철거하는 거예요. 빈집들 잘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뭐 도시 농업을 하든 딴 걸 하든 그래서 우리가 좀 비우는 노력을 하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차별적인 산업을 제공하는 데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약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지향적으로 지방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인프라건 뭐건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시대는 갔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양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핑 같은 것도 하나의 문화죠. 그럼 문화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양양이 이제 강릉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그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해산물하고 농산물이 되게 풍성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산업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초당 순두부 같은 것들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강정도 유명한 게 있다면 그게 지역 특화 산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음식 산업에 대한 예일 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마크 호텔처럼 아예 럭셔리 호텔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애미쯤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허스피탈리티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리조트 산업인데 완전 힐링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땐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하고 설악산 같은 경관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새로운 관광 산업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컨텐츠고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또 이제 서울에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잠반 자는 그런 베드타운이 더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베드타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베드타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도시들을 보면은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이어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도심으로 이제 출근하는 형태인데 이게 노령화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과 주변을 봤을 때 신도시가 성장 전략을 저는 굉장히 잘 짰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신도시에 이 정도 잡센터가 그 성장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 분당 같은 경우에도 판교하고 정자역 주변에 IT 센터가 됐잖아요. 그죠? 일산 같은 경우에도 뭐 크지는 않지만은 미디어 관련된 산업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베드타운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업무와 관련된 공간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도시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일본식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뉴타운이. 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직장이 혼합되어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 베드타운이 아니잖아요. 송도에는 바이오센터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물론 송도 주변에는 청라 같은 지역은 지금 굉장히 베드타운에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주도해 만든 뉴타운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업무 기능 등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베드타운은 기본적으로
지금 GTX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노령화돼서 일본처럼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또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통이 잘 개선이 돼서 또 그 직장지와 연결이 빠르게 된다면 충분히 그 베드타운도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거기에 보면 또 가장 몰리는 곳은 또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에 대한 또 그 영향처럼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도 같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강남 불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가짜 뉴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삼동이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 80년부터 살았어요. 역삼동 주변부터 해가지고 이상하게 88년도에 아파트가 100% 오르는 시대에 부동산 가격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가격 체크는 계속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도곡 렉스를 보자고요. 도곡 아파트가 이제 도곡 렉스를 바뀌었어요. 2006년에 나왔는데 도곡 렉스 되게 좋은 아파트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죠? 그럼 33평형을 봤을 때 당시에 준공하자마자 한 10억 하던 게 1년 안에 10억까지 뚫어요. 당시에 2006년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당시 10억이면은 14억 이상 거래가 7건이에요. 올랐다가 2006년이죠. 2008년에 글로벌 위기 딱 맞으면서 그게 10억 밑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50% 올랐다가 30% 올랐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2009년에 기준금리 2% 내리면서 다시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2010년부터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강남 가격은 쭉 빠져요. 쭉 빠져요. 그럼 벌써 이게 폭등, 폭락을 2번 겪은 거예요. 그죠?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강남 불패는 가짜 뉴스고 다만 그건 있어요. 이게 강남 같은 고가주택은 대세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이건데 2010년대 하락 장세가 좀 길었어요. 특히 2006년에 15억에 물린 분은 2017년이 돼서야 15억이 된 거예요. 도곡 렉스리. 그럼 그게 10년 만에? 강남 불패냐? 그게 아닌 거고 오히려 리스크 차원에서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가에 잡았을 때 더 짧아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 한 7년 걸려요. 고가에 잡아도.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은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버블이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강남 불패라는 건 가짜 뉴스예요.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강남에서도 고가에 물린 사람들, 제가 힘든 사람들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하나만 탁 집어서 그 그래프를 매매지수 이 그래프만 봐도 그럼요. 영향을 많이 받는 도곡 렉스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포자에 봐도 나타나요. 그거는 대신에 뭐 25평에 33평 보시면 될 거고. 또 이번에 이제 2023년 앞두고 이 부동산 트렌드 2023이라는 또 신간을 내셨습니다. 앞으로 매년 내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게 또 있으셨는지. 네. 내년에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올해보다 공부하는 한 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